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각이 나서서 공무원 지금 전체 조사를 하겠다. 휴대폰도 탈탈 털고 당연히 뭐 컴퓨터라든가 관련 자료들까지 싹 조사하겠다는 건데, 공무원 사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국민의힘 김문혜 의원이 질문을 했고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답을 하는 장면인데, 그 영상 짧은 한 10 몇 초 정도 되는데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위원장님 휴대폰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거예요? 불법적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적인 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신종 입틀막인데. 예,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하겠냐? 그거 불법적인데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도 돼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머뭇하는 망설이는 모습이 장면. 있죠. 예. 저게 어쨌든 본인의 양심의 소리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헌법 존중, 뭐 정부 혁신 TF 이런 우리 국민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제목을 붙여서 결국에는 공무원들 75만 명을 사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PC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 날로부터 이전에 6개월, 이후에 4개월 정도를 보겠다. 그리고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든지 뭐 대기 발령 이런 형태로 결국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 방식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색출해낼 것이냐.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북한에서 하고 있는 5호 담당 관제.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같은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제보를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설 전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사이동 관련해서 아마 그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부처별로 한 10명 정도씩 TF1들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저 충성 경쟁,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다름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아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게 결국 인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권위원장 그렇죠. 그 예. 입장에서 그걸 보여준 이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휴대폰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뭐 처음에는 자발적 유도해서 내도록 하게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명백하니 공무원 75만 명에 대한 사찰, 통신 사찰, 공무원 사찰, 사생활 침해, 국가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돼 있는 이 공무원 노조가 네. 나서지도 않아요. 인권단체도 지금 흔히 말하는 인권단체, 간판단체들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권위원장조차도 잠깐 대답을 머뭇하는 네. 것 이상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인사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도 인사이동을 이제 곧 거치게 될 것인데 이전에 제보 속출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요,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익명성도 다 보장해 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제보가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TF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보한 사람 그리고 TF 사람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뭉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개화되고 투명화되지 않는 TF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하는 얘기가 예.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도대체 어떻게 집중과 절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열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워낙 좀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단어를 순화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찰입니다.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가고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법원을 워낙 발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법부 무력화를 최우선순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줄 세우기 하겠다, 충성 경쟁 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 한번 발언을 좀 살펴보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을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김민석이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TF의 일종의 정당성 같은 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TF를 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뒷부분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사찰하라는 게, 그래서 공무원 충성 경쟁이나 줄 세우기 하라는 게 실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막 뒤지라는 게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그 가져다 붙이는 말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3가지의 특검이 다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연장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특검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내란 특검 뭐 등등등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탈탈 털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영장 쳤을 때 기각되는 일들도 많고 뭐를 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더 확대하는 것이 특검의 판단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공무원의 징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은 어쨌든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두루뭉술한 규정들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결국에는 뭐 소송 들어가거나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법원을 발밑으로 보고 있는 정부기 때문에 강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들의 굉장히 강성 당원들, 강성으로 정말 세게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역효과로서 돌아올 가능성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자꾸 이런 센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는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알력 다툼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예.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2인자잖아요. 국무총리로. 근데 정청래 대표가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까도 우리 박 평론가님이랑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네. 정청래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발로 지금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의 싸움이 될 때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마저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모습, 이 TF를 본인이 이제 뭐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당내의 역학 구도와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민석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이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지금 공개적 저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토커죠, 스토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8월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네. 뭐 당대표 출마 문제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문제가 정치평론가들에게서 나오면서 이 노골적으로 이 관권 선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싫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의 위치를 더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국정의 2인자가 오세훈의 스토커인 것처럼 계속 뭐 종묘도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네.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감사의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그 형태의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오세훈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게 알려져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올라가 있어서 최근에 명태균 씨랑 대질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질에 있어서도 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김민석 총리는 근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자기 지방선거 출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이 네. 와중에 결국에는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도 좀 키울 겸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계속 내란죄 지금 유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시를 민주당이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서울 시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앞으로의 뭐 총선 대선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시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울시에서 나온 투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때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더 표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보수 쪽에 표가 더 많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결국 오세훈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때릴수록 오히려 오세훈 시장만 저는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꾸기를 텐데요. 이제 마침 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이 공무원 사찰 관련돼서 당연히 불법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나와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먼저 다뤄봤는데. 그리고 이것도 잠깐 얘기를 네. 하면은 본인들은 설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특검도 연장하면서 결국에는 뭐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핵심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증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특검을 연장을 안 하고 원래 처음에 법안에 있었던 기간대로만 마무리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길고 특검의 수사관들도 너무 많이 파견됐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이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이제는 상설특검까지 상설특검까지 하겠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뭐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프레임을 또 세우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게 설 전에 끝날 거라는 걸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너무 없다. 양치기 소년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주제를 조금 바꿀게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인데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실련이란 단체 있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일부에서는 뭐 일종의 중도 좌파 이렇게 좀 분류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는 많은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략 경실련은 좌파 쪽에 속해 있는데 참여연대와는 조금 다른 중도 좌파다. 뭐 이런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경실련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 논란이다. 이 경실련의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잠깐 TV에 나온 게 있던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개입했는지 윗선의 부당한 지시 문제를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 관련해서 부당한 민주당의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던데 일단 국정조사 제기하는 문제,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단체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경실련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된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경실련에서 이미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 여기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국정조사 형태로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말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협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느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이 더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 합의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이슈인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에는 뭐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대장동 하면 생각나는 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별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연히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본인 역시 피고인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과연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 얘기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고가 났는데 언론에서 너무 보도가 크게 되니까 한 2, 3일 뒤에 판결문을 한번 훑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 보도블록 하나 갈 때도 시장이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 재판 기록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봤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옵니다.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그리고 뭐 재선할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는 보고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무관심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겠죠. 결국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참 우연히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비서관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의혹들이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이게 크게 이제 후폭풍이, 역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죠. 남욱이라는 사람이죠.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뭐 진술도 지금 바꾸기 시작한 최근 8월부터 지금 자기 주장을 바꾸기 시작한 이 남욱. 최근에 이제 500억 원대 추징 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구하는 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500억 원대의 땅을 매물로 내놔서 이것도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거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크게 2가지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51.4%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 여론과 이 항소 포기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48%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국민의 다수의 이제 비판적 입장 흐름 상황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아까 경실련에서 나온 입장 이게 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개딸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지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다투면 되는 거였는데 이 항소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뉴스에도 더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하는 해명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퇴임식에서 무언가 밝힐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멈춰달라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 뭐 검사장들 심지어 그만둔 사람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 사직서 받을 게 아니라 징계 처리해야 된다. 징계 처리할 사람들은 사직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노만석 대행이 또 뭔가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국정조사 아까 경실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까지 연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 아니냐. 결국 4심제 만들겠다. 업무상 배임죄 뭐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과정의 이 빌드업들인데 그 어쨌든 뭐 재선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추징금 그냥 영원돼 버리는 거예요. 남은 그냥 영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추징에 대해서 보전 해제해 달라고. 이거를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검찰이랑 법원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이걸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어떠한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지만 민사에서 성남시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좀 중론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에 맞서는 지금 이제 움직임들이 일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미 항소 포기로 그 이후에 대장동 일당들이 챙겨갈 이 뭐 추징 보전 해제도 이루어지고 추징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챙겨갈 그런 7,400억 규모의 이런 범죄 수익금. 근데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죠. 나경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예. 검찰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태는 이미 발생했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쨌든 저걸 특별법 형태로 환수가 가능하도록 마련하겠다. 과거에 뭐 일본의 사례도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범죄 수익 환수하겠다는 나경원 의원의 저는 특별법 발의 예정된 상황 어떤 의미 부여하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 편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되게 애매해요.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보호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1심 법원에서 1,12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왜 7,8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1,128억 밖에 안 된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그 1,128억 정도면 괜찮고 7,800억이면 안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을 그렇게 다 본인들의 그 포켓 안에 돈을 넣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저항,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추징이 거의 뭐 막혀버린 상황이어서 앞서 제가 뭐 남욱 변호사 해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암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법으로서 예전에 친일파 재산 환수했을 때도 소급입법이 있었거든요. 소급입법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방송사랑 전화 인터뷰 하시는 거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배당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이 소송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배당을 이 사람들이 뭐 한 7천억 이렇게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3억 얼마 넣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돈을 가져간 건데 이게 사회상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무효화시키는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이 저는 야당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어도 1,128억 원은 나쁘게 돈 받아간 거라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네네. 특별법 발의했을 때 결국 민주당이 합의해줘야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도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파이팅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의 이 특별법 발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향후에 떠오르겠네요. 대장동 범죄 수익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냐 하는 쟁점이 새롭게 떠오르겠네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낙담하고 있는 분들도 야 그거 이제 뭐 돌려받지도 못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소급 입법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별법을 쟁점화해서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대장동 7,400 챙겨주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에 기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여야겠죠. 나경원이 아주 틈바구니를 잘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할 만하겠네요. 본인이 이제 판사 예. 출신이시니까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법사위원으로 가셨는데 뭐 간사 선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인데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의 간사 선임 안 시키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실력이 있으니까 추미애가 좀 싫어라 네. 하는 장면이 있군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추진하려다가 네. 대통령실로부터 한번 면박을 크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후에 재판 중지법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법무부에서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소취하 문제나 배임죄 폐지 문제라는 게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곧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있는데 이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해소에서 실제 이게 중요한 현실화될 가능성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적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네. 과정에서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본인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탈탈 털리면서 기소에 이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본인의 지위를 과거의 지위,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을 때의 지위로 다시 빙의가 되었는지 모든 범죄 혐의가 다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좀 처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뭐 선출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기 내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하려면 임기 초반에 레임덕 오기 전에 초반에 이거를 확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라든지 배임죄 폐지는 민주당은 결국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아주 전투력 있게 싸우고 있죠. 나경원 의원 앞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 의원 그리고 이제 신동욱 의원, 주진우 의원, 곽규택 의원, 박준태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싸움을 전투력 있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또 막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을 했고 자 오늘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그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20일 내일에는 대검찰청, 21일에는 다시 법무부 계속 릴레이 이제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결국 국민들과 함께 이 사건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검, 특검 사무실 이런 데도 가지만 지금 대장동도 찾아가고 있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남욱의 그 500억 추징 해제 신청했었던 그 건물 앞에 가서도 규탄 대회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일 거라 보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르는 이런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더 이상 에이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 UAE 갔는데 그 이슈보다도 지금 아직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일파만파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저희가 앞서 나경원 의원이 뭐 특별법 발의하겠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법안은 뭐 발의가 가능하지만 통과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민주당 너네도 이 대장동 일당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도와라. 이게 결국 특검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소급 입법을 해갖고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조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경실련에서 얘기했었던 국정조사라든지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는 것 외부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어려운 속건에서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새로운 또 그 안에서 투쟁의 전선 또 법률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도 다시 확인되고 있으니까 함께 더 결속하고 방향을 찾아서 투쟁 공간을 넓혀가는 상황이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제 홍위병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권력의 홍위병들 딱 떠오르는 여러 이제 홍위병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죠. 근데 돈도 챙겨가는 홍위병이 되고 있네요. 그것도 노조라는 곳에서 자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에 합산하면 110억이네요. 민노총 55억, 한노총, 한국노총 55억. 임차 보증금, 뭐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 뭐 이런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17일에 이제 정부가 낸 것을 국회 기후에너지 환노위에서 전체위를 통해서 통과를 했어요. 국회 환노위, 과거에는 그냥 환노위라고 그랬는데 앞에 기후에너지까지 붙이니까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네요. 국회 환노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환노위 전체위 통과를 했어요. 민노총 하면 뭐가 떠옵니까? 딱 친북, 폭력 이런 지금 일종의 정치단체인데 이건 노조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곳에 지금 55억을 지원한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 준 단체들이니까 이제 고마운 것에 보답하기 위한 사례금들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노총이 55억을 이번에 받아가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쓰는 데가 보증금이 31억이고 그리고 그 월세가 2,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600만 원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전체를 전세로 돌리려면은 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55억 원 정도는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예산도 아니고 쪽지 예산 형태로 들어간 거고 이미 30억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 5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어요. 그게 한 30억 되거든요. 29억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본인들 돈 조금 붙여갖고 31억을 보증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이 좀 눈높이에 맞는 예산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비 쿠폰 나눠주시듯이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 이 지금 정부에서는요 문제가 되니까 이 돈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그 노무현 김대중 그때 줬었던 30억 원도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도 보증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은 돈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월세 내는 거 힘들어서 보증금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냥 저는 답례품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된 것에 대한. 답례품이다. 네. 자, 사례금이다. 그게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네요. 사실은 근데 공공기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답례품, 대선 답례품, 사례금 얘기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특혜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네. 한국노총한테도 55억을 줬어요. 똑같은 돈을 줬거든요. 예. 한국노총은 시설 수리비 명목으로 55억을 지급을 한 건데 제3노조라고 요즘 하는 데들 있잖아요. MG노조. 여기에는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거대 양대 노총에 있어서만 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좀 키워줘야 되는 MG노조 같은 데들은 무관심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길들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조법의 근거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주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나 국가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노조가 사실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조직 해산 사유가 됩니다. 물론 결성할 때부터 자주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 결성이 안 되지만 그 후에도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사실상 임금, 뭐 전임자 같은 형식으로 그간에 받아왔죠. 지금도 이름은 좀 바꿨습니다만 타임제로 바꿨습니다만 임금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운영비도 받고 다 받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노조들은 사업자, 그러니까 공장에 기업주의 그런 사무실, 공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다. 다 밖에다 둬요. 그리고 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노동조합 조합비를 걷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운영은 조직의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주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민노총이 정권에 이렇게 자금을 받으면 이게 노조의 자주적, 그래서 이 자체도 정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노조 자체의 자격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운영비를 보조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것을 아주 자주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처음에 네. 78억 원 달라고 했는데 55억 원 그런가요? 지급해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거꾸로 네. 민주노총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사례금이다, 답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왜냐면 금액도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제3노조 같은 데 있어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든 예산이 아니라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갔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어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고발 조치 이런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어영부영 끝나게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돈을 지급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2부 강준혜 변호사님 모시고 공무원 사찰 문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규탄대의와 특별법, 민노총 문제, 정부의 예산 지원 이 자체가 불법 특혜, 이 그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방금 웃으셨는데 네. 저 영상 보면서 행안부 장관이 휴대폰 관련해서 공무원 휴대폰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가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렇다는데 그게 그럴싸 아닙니까? 아니 물론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
공무원의 왕이 누굽니까? 예.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 휴대전화부터 봐야죠. 김현지랑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고 그러네요. 갔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휴대전화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강의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성남시장의 시장 시절에 휴대전화를 제가 알기로는 한 6번에서 8번 그 측근이란 사람은 크게는 많게는 8번까지 바꿨습니다. 전화번호도 3개인가 4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거의 1, 2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한 3,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이례적이죠. 물론 정치인들이 이제 개인 폰하고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그 업무 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년마다 휴대전화를 바꿨고 휴대전화 번호도 3, 4개씩 썼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 75만 명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휴대전화 관련해서 보자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징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임의 제출이 아니잖아요. 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본다는 것은 이재명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너가 뭐 하고 있는지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네. 뭐 하고 있는 짓 여기 보면 되죠. 여기 여러분의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뒤에 말이 뭐냐?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짓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수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동향. 어제 코스피가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929에서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초반에 올랐다 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조금 4,000선은 회복은 했는데 주가에 최근에 연일 한 7일, 거래일 7일, 8일 네. 이 시기에 지금 주가 하락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버블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터졌구나. 그리고 정부의 개입, 인위적 개입 이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이 오르면 좋죠. 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그것을 코스피 5천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과 연동시키면서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식을 한다는 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권대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금융위의 부위원장 권대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레버리지다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볼 때 집을 살 때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악마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식 관련해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권장을 한다. 근데 이게 참 그 권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선 넘어서 4,200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4,000선 밑으로 어제는 이제 3,900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오늘은 이제 4,000선을 회복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 2,600선에서 4,000선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2천만 명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4,000선 이후에 주식을 다시 샀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4,000선 이후부터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 어깨, 뭐 허리, 발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물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9조 7천원어치 순매수를 했거든요. 개미 네. 투자자들이 계속 개미들은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본인의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올해 신용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식을 빌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금을 빌린 돈으로 하는 신용융자가 올해 초에 15조 원이었는데 지금 26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빚을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상투를 잡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개미들이 상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뭐 4,200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에 개미들이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10월까지 6, 7, 8, 9, 10월까지는 주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는 순매수를 많이 했고 매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11월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에서는 이제 이 매도가 순매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 시기에 대략 4,200선에 도달할 시점에 우리 개미 투자들이 많이 지금 투자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언론에 그 큰 타이틀 제목도 그게 잡혔더라고요. 이달 들어서 개미들이 약 10조 원 정도를 샀다 11월 달에. 네, 예. 그런데 이 개미들이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4,200선에 밀려서 4,000선 이하로 내려가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게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코스피 종목이 다 오르느냐? 아유, 그럼요. 다 아닙니다. 오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일부 이제 사실은 상향주가 있지만 상당수의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들 자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예. 하락 종목이 338개, 38개라고 합니다. 상승 종목은 478개인데 이게 이제 윤한홍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11월 지금 최근까지 기록을 보면 코스피 중에 상승 종목이 478개고 예. 그다음에 하향 종목이 338개인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한 30%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따뜻한 기운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모든 주식이 그냥 단성적으로 직선으로 쫙 우상향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주식이 4,000선을 회복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그 이유 예상보다 때문에 좀 높게 나왔다.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 앞두고 이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결국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이른바 작전 세력이나 좀 빼고 싶어서 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덩달아 팔거든요. 근데 또 그 판 거를 또 사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잘 나오다 보니까 또 올랐죠. 예. 근데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를 할 텐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투를 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주식을 은행에서 신용을 받아서 1억을 대출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산 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증권사에서 주식을 또 신용으로 해가지고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고 또 1억 담보로 해가지고 또 주식을 사다가 이게 주식이 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담보 비율 때문에 그거를 반대 매매를 강제로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팔리는 겁니다. 강제로 매매를 당하는 거죠. 그 수치가 적지 않다는 거고 결국은 비투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다. 일종의 레버리지다 얘기를 해서 지금 4,000선 이후에 우리 지금 개미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게 여윳돈으로 한 사람은 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물리고 결국은 강제 매매 당하면 내가 원금이 1억 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수천만 원, 한 2, 3천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과도하게 코스피 5천이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붕뜨게 해서 비투를 조장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세금 정책을 낮춰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서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내면 네. 당연하게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 특히나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폭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하강 국면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다 보니까 탈이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1570선까지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도 어차피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높으면 달러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한국 주식이 2, 3개월 전보다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가 되면 안 되죠. 그 증권 분석가인 애널리스트들이야 주식시장을 자꾸 사실은 좀 과다하게 포장해서 특정 종목들을 막 띄우기도 하죠. 거기에는 작전을 하기도 하죠. 뭐 정권이 작전 세력입니까? 자꾸 세력을 끼고 그 작전 세력들은 바로 쇠고랑 쳐야 될 사람이에요. 정권이 주식시장을 강제적이고도 인위적으로 끼우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가 조작과 비슷한 그런 행위입니다. 본인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 대통령 참모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재명 명심해야 돼요. 본인이 애널리스트인지 지금 직함이 그렇지 않은지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동시에 환율 문제를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물가 중심은 물가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환율을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올라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1,470원대가 딱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468.4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예. 정말 갈수록 이 환율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 원자재 수입, 특히 수입업자, 수출도 지금 뭐 큰 효과는 못 본다고 그러는데 원자재 수입하는 이 기업경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데다가 휘발유 가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1818. 세게 발언하면 좀 이상합니다. 1818. 1818. 네, 18. 제가 어제 집으로 감사 보니까 와. 어떤 주유소에는 1848이 됐더라고요. 네. 갈수록 18에서 1848, 1878 막 이렇게 가는데 경유가 제가 지금 몇 개월 전에 1,500원대에 주유를 했는데 지금 1,700원대가 와. 지금 보편화됐어요. 일부 좀 비싼 데들은 경유조차도 1,800원대 됐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잖아요. 사실 저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값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무뎠는데 네. 전 1,800원대가 넘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환율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제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재명이요.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했을 때 3,500억 달러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달러로 매해 200억 달러씩 달러로 줍니다. 직접 투자합니다. 직접적으로 달러를 줍니다. 이재명이 처음에 3,500억 달러 했을 때 현금 비중은 5%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17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에서 175억 달러만 현금 달러로 주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천억 달러를 매해 200억 불씩 주는 겁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있겠죠. 우리 정부에서만 달러 수요가 매해 200억 달러가 있고요. 기업이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달러로. 그러면 기업들도 달러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참 황당한 게 주한미군에 대해서 330억 달러. 그리고 또 무기 사는데 250억 달러. 그리고 비행기 사는데 300억 달러 정도 해서 그리고 또 1,000억 달러가 LNG입니다. 그렇죠. 다 더하면요. 7천억 달러가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국에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귀해지죠. 달러 수요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습니까? 원화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670조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에 728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고 있어요, 돈을. 심지어 매해 아주 대놓고 얘네들은 얘기합니다. 매해 국채를 110조씩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많아지는데 달러는 상대적으로 사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환율이란 것. 그러면 달러가 우리는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고 원화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게 환율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환율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수입이 넘어가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진짜 뻘짓을 하고 황당한 짓을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높아져도 실질적으로 내가 주머니가 얇아지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관세를 잘못하고 협상을 잘못하고 지금 이른바 퍼주기를 한다는 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한테 1인당 뭐 15만 원, 25만 원 들어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값 그리고 내가 월급도 실질적으로는 적게 벌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25만 원 들어온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휘발유 값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휘발유 모든 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이나 전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위적으로 주식 가지고 좀 장난을 치겠지만 내년도에 이 주식이라는 것도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점이 명확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 이재명은 또 그러겠죠. 두 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북미 대화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지분을 찾으려고 할 거고 또 하나는 쿠폰, 소비 쿠폰을 또 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루님, 영님, 최미재님, 돌고래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환율이 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막 몇백 % 이렇게 도달하면 이제 사실은 자국의 화폐는 이제 휴지가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제 뭐 페소라든가 헤알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의 페소든 브라질의 헤알이든 이런 사실은 자국의 화폐들이 거의 휴지 조각처럼 쓰여지던 우리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일상생활, 각종 생활 물품에 다 반영이 되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희낙거리면서 지금 내란 청산 뭐 어쩌고 하면서 국내 적절분열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참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당시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네. 이 협상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잖아요. 관세를. 네, 예. 물론 관세 반도체는 아직 뭐 관세는 타결이 안 됐고 대만을 기준점으로 한다. 이게 일부 언론에 나오긴 했지만 자동차 부분을 상당히 봤는데 철강 알루미늄 부분을 상당히 놓친 것 같아요. 특히 네. 철강 부분이 지금 관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고통이 큰 걸로 알려졌는데 철강 특히 알루미늄 이 철강은 특히 포항 같은 데는 중요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철강 관세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도 지금 정부가 희낙거리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수산단 네. 거기는 화학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제철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50% 관련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가 그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한 게 네. 협상이란 것에 대해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딱 있어요. 뭐냐? 트럼프는 요지부동, 트럼프는 악마와 그리고 바이든과 달라 이런 식으로 자락을 깔아놓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속된 말로 사기쳐놓고 뭔가 된 것 같은 양 얘기를 하고 이 철강 50%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제3국이 철강 관련해서 50% 맞는 것과 우리나라가 50% 맞는 게 다르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철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철강 그냥 50%가 아니라 철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또 그게 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쭉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한테도 50%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랄까요? 사면 초과라고 할까요? 우리가 유럽에도 꽤 수출을 하는데 미국은 철강 쿼터제가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고 그 쿼터가 유지됐는데 이 쿼터도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관련해서 수출할 때는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무관세였는데 이 쿼터 무관세 쿼터 분량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유럽 또한 미국처럼 50% 관세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미국도 50% 그리고 유럽도 50%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지금 50%까지 됐는데 6월 이후에 7월과 8월에 각각 수출이 21.6%, 29% 줄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상 4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 업체에서만 뭐 세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철강업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에서 그런 것만 생생을 내는데 차분하게 따져보면 자동차도 웃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관세였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는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5로 올렸다가 요번에 뒤늦게 15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부터 해달라. 관세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데 그 관철 못 시키고요. 11월부터 합니다. 그 사이에 1조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일본하고 EU는 0%가 아니라 2.5에서 25로 갔다가 1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EU는 12.5가 오른 거죠. 우리는 15가 오르고 그리고 얘네는 8월부터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럼 자동차 관세 또한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 관세만 하나를 봤을 때 우리는 일본과 EU에 비해서 관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발짝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국면도 아니고 우리가 2.5를 손해보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거 본인들이 잘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왜 계속 오릅니까? 아니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면 환율이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가 주식이 오르는 거는 저는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게 펀더멘탈 어떤 근본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착시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2600선에서 4000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4000에서 꼭지에서 사가지고 지금 물린 형국이고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그때 2600에서 4000에 들어와서 4000에서 팔고 지금 떨어질 때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종의 호구였죠. 친중 정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원래는 날짜가 정해져야 되는데 8월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0억 달러를 제시한 게 저는 이재명 정부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3,500억 달러를 사실상 헌납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현금 비중이 5%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57%인 2천억 달러를 헌납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정상회담이 맺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참 관세 협상도 그렇고 지금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건 우리 국익이나 국민들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얘기한다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깜빵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양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좀 물려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물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꼭 국민의힘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신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대목인데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 대한 관세 협상을 타결을 못한 부분, 이재명 정부가 이 철강, 알루미늄 이 중요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철강 분야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동차 부분만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뭐 농산물 여러 이야기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철강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뭐 제가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구체성을 띄었을 때 이제 우리는 미국에 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수치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은 두루뭉술해요. 예. 근데 저는 진짜 민주당 정부가 양심이 없는 게 뭐냐면 한미 FTA를 통해서 그게 체결이 돼서 비준 통과해서 2012년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매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그리고 작년에는 6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영토가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흑자를 받았는데 그때 한미 FTA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지금의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얘네들이 했던 게요. 외통위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와서 해머로 상임위 문을 부셨습니다. 손잡이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발목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김선동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끌려 나가면서 외친 게 있습니다. 한나라당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뭐죠?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발목 잡고 민주당 애들이 발목 잡으면서 광우병 쌩 난리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관철시켜서 비준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한미 FTA의 어떤 수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왜 0%였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설파를 해야 돼요. 근데 못했습니다. 사실상 한미 FTA가 휴면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발목 잡고 누가 한미 FTA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싹 빼놓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지금 UAE 가가지고 원전 수출 같이 하자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에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바라카 원전을 네.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아크 부대를 하면서 UAE와 형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결국 보수 정권에서 우리가 먹고 살 문제나 여러 가지를 했고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한 것들을 수혜를 받는 것들을 본인들의 것이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체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서울 강남 청담동의 남욱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건물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엉망으로 만들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로 만드는 게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이 남욱 소유의 빌딩 앞에 갔다.
그거는 이제 법무부나 대통령실 앞에나 뭐 내란 특검 앞에는 이제 정치적인 네. 상황과 연결되게 갔는데 내란 이제 남욱 이 소유 빌딩 앞에 갔다. 어떤 상징적 메시지라고 봅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 김만배하고 남욱은 예.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인데 쟤네들은 저렇게 그 대장동 저수지에 있는 돈으로 범죄 수익으로 저걸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나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이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을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이 아예 깨끗한 돈으로 바뀐 겁니다. 돈 세탁을 정부가 해준 겁니다. 공권력이 나쁜 놈 잡으라고 하는 검찰들이 나쁜 놈 잡아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손 비틀어가지고 검찰들한테 항소를 못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수익으로 남욱이 산 빌딩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윤석열 정부 때 해가지고 그 앞선 검찰이 추징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전을 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뭐 어떻게 되죠? 이재명 정부가 추징 보전을 이른바 동결된 것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일당의 깐부입니다. 깐부. 그래서 저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재명과 대장동은 공동 피의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압박을 하고 뭔가 옹호를 하면서 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명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대장동, 이재명, 민주당이 하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패착이지만 이게 계속 정권 내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약한 고리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지금 더 황당한 건 뭐냐. 자기가 300억짜리 토지를 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자기 돈은 70억만 들어갔대요. 또 대출 받았고. 근데 그게 500억으로 올랐는데 그걸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일당 남욱이나 이제 김만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는데 남욱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추징 못하고 한다니까 내 이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를 돈으로 바꿔서 딴 데 이제 꼼쳐 놓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지금은 뭐 법정 구속됐지만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공소 취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예. 그리고 또 사면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거나 교도소에서 나올 때 미국으로 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비비안님이 자꾸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막 연령을 확인하고 연령을 통해서 뭘 혐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비안님 좀 저 삭제를 좀 해주세요. 좀 퇴청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비안님. 신하라님, 최매진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남욱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 항소심이 지금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추징 보전 해제를 아주 빠르게 요청을 검찰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 원대의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매물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화를 빠르게 시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왜 지금 남욱이 이렇게 급하게 막 서두르느냐 여러 가지의 어떤 분석들이 있고 의심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 도피설 얘기도 나오고 현금 이게 자산에 성공을 하면 현금을 완전 암호화폐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언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대장동 저수지에 결국은 일부를 반환하기 위한 안전 어떤 보장서를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현금화 이거 서두르는 거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남욱이 미국에 도피했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부인이 MBC 기자입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KBS인데 MBC 기자인데 그때 같은 해에 들어왔죠. 근데 저도 그 남편이 남욱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자를 하다 관두고 미국으로 갔는데 가족들로 갔는데 돈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욱이 뭐 그 교회에 수천억 불은 아니겠죠? 네. 수천억 달러, 수천 달러죠. 수천 달러를 이제 헌금을 내고 그다음에 여러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족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남욱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청산을 한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당연히 미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을 때 남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대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판을 만들어줬잖아요. 너는 더 이상 추진 안 할게. 그리고 너 현금 관련해서는 너가 요구하면 당연히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녹취를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김만배보다 남욱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다음에 들어왔는데 김만배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남욱이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남욱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으로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하려면 요즘 암호화폐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뭔가 팔로우 이거를 자금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음성적으로 돈을 한다면 암호화폐로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대장동 일당이 한 7,800억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400억 정도뿐이 추징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7,400억 그리고 뭐 크게 봤을 때 한 7,800억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성남 시민이 한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재명이 그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소비 쿠폰이잖아요. 소비 쿠폰으로 무려 86만 원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추징되는데 이거를 원청적으로 차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요번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얘가 사실상 항소 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리 이런 사람들한테 국고 손실죄로 저는 구상권을 해서 이쪽 사람들의 돈을 제가 볼 때는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국민 누구한테도 우리한테 1도 도움이 안 되는 대신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한테는 무한한 어떤 특혜를 주는 이 항소 포기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짜 지구 끝까지 가서 구상권도 행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욱 부동산 문제, 미국 이전 문제, 도피설 문제들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댓글 보니까 비비아님에 대해서 아마 조금 누명을 쓴 것처럼 이야기를 주시네요. 자,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누명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PD께서 비비안님 퇴출을 곧 해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해제 조치를 다시 해주세요. 비비안님께는 제가 그 상황을 앞뒤 상황을 다 살피지 않고 방송 중에 일부만 보고 이 상황을 드린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 장동혁 지금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나경원이 대표 의원이 발표 발의한 게 있는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경원이 발표했는데 이 나 의원이 이 특별법 발의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분석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특별법이란 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나쁜 놈들 처벌 강하게 하고 얘네들이 간 범죄 수익 가져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한테 큰 선물을 안겨줬잖아요. 7,400억짜리 그냥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추징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범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리합니다. 그래서 민사가 낸 게 있는데요. 민사재판부가 항소에서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요번에 대장동 1당 1심 재판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추징을 해야 되고 그 추징한 금액을 환부해줘야 된다. 환부가 뭐냐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1심 재판부가 한 400억 정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대장동이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이거. 두 번째, 항소 포기가 정의로운 겁니까?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항소 포기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검찰이 한 거야. 아니 검찰이 뭐 문제 있다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항소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 김만배와 남욱의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봅니다. 누구 눈치를 보냐? 이재명과 김만배의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지금 왜 항소 포기를 했느냐? 김만배한테 돈을 한 7천억 이상을 줘가지고 너 이재명 얘기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되잖아? 그럼 김만배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나 내 돈 다 뺏긴다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김만배가 야 이재명 너 이렇게 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나 안 도와주네? 그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어떻게 할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국민의 편이 누군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대장동 편인지 물론 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아니 왜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저는 부를 겁니다. 아니 내가 대장동 일당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데 전혀 1도 관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해서 나 욕먹이느냐. 나 공동피의자지만 얘네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대장동 관련해서 내가 1도 받은 게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겁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꼬리를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실의 시간이 도래한다. 맞닥뜨린다. 그건 뭐냐? 이 특별법을 딱 했을 때 민주당의 스탠스가 그래 옳다커니 통과시킨다? 그러면 얘 뭐지? 그럴 수 있지만 예. 미온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죠. 빼박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민사보다는 빠르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날 건데 예. 이미 민낯은 다 나왔습니다. 예. 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 특별법에 대해서 이재명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명징하게 확인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빈틈을 딱 찾아서 아주 중요하게 환수법을 다시 특별법을 제기를 해주셨네요. 나 의원 아주 화이팅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이 장관 포함해서 4명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 가 있고 공수처가 뭐 그걸 하나로 받아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긴 한데 자, 성남시가 고발했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성남 시민들 수천 수만 명의 성남 시민들의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졌는데 직접 피해자가 이제 나서는 상황인데 자, 그럼 상황이 좀 다르네요.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일까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한 거는 경찰로 갔습니다. 네. 그 서초소로 갔습니다. 네네. 국가수사본부도 아니고요. 서초 경찰서가 어떤 것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권한대행 그리고 또 정진훈가요? 정진훈 서울중앙청 네. 예전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서초서에서도 공수처로 갈 것 같은데 공수처가 이러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그런데 공수처가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까라면 깐다.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로 장갑차 동원해서 하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수처도 일정 부분 압박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참 재밌는 게 예. 특검이 공수처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도 사람이라면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구가 돼서 사냥개가 되면 안 되고요. 본인들도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국민의 편에 한번 서야죠. 이제까지 다 민주당 편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서 지금의 정부와 민주당이 나쁜 편을 들었는데 네. 특검이 지금 사실상 특검은 권력의 어떤 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소청만 있으면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한 건을 제대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하면 이제까지 잘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 뭐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반가이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했느냐? 요번에 박찬호요? 네. 박철우죠? 박철우. 박철우가 예. 했는데 얘가 대검의 반부패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압박을 한 키입니다. 키맨. 근데 얘를 대놓고 시킨 거예요. 결국 뭐죠? 힘으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지금 검사 사회가 녹록치 않습니다. 아니 내년에 없어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게 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게끔 하고 그게 문제라고 해서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항명으로 그리고 법을 바꿔서 검찰을 파면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철우를 꽂았는데 이 박철우가 무슨 과정이었냐? 범죄 이익 환수 부장이었어. 과장이었어. 부장이요, 맞습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네, 예. 부장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하라고 하는데 자기 전공은 범죄 수익 환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범죄 수익 환원인가요? 환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범죄 수익 세탁 부장이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 검사 사회에 대놓고 능멸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 너희를 입막음하고 압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박철우를 찍어서 알받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건 검사들을 희롱한 거 아닌가, 겁박하면서 희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철우 직함이 과거 직함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아까 다시 한번 그거 띄워놔 주시겠어요?
범죄 수익 환수 부장이 아니라 범죄 수익 보장 부장으로 해야 되겠네. 제가 볼 때 세탁 부장도 괜찮아요. 세탁 부장. 네, 범죄 수익 세탁 부장. 아, 그게 더 명료. 그렇죠. 하네요. 아니 범죄 수익을 아주 정부가 대놓고 얘네들 떵떵거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해 줬잖아요. 세탁 부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세탁 부장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경실련 그거 띄워주시죠. 경실련이 어제 이제 저희가 저 경실련 보면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대장동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윗선의 지시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경실련이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사진에도 떠 있습니다. 관련자 엄중 처벌, 부당 이득 몰수하라. 지금 당장 특검 도입, 미온적 검경 수사 신뢰할 수 없다. 특검하고 이 앞서 말씀대로 항소 포기에 관해서 국정조사 그걸 제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안테나를 좀 돌려봤어요. 여의도에. 네. 특히나 이제 여당 쪽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 경실련의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사실은 일종의 내부의 협조자라고 그간에 생각했던 경실련이 전혀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니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내는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아니 정도껏 해먹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이거는 논란이 있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 딱 두 개 드렸잖아요. 대장동이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항소 포기가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질문에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니 심지어 제가 패널 다른 데서 했을 때 민주당 패널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라고 패널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대장동이 나쁜 놈입니까? 착한 그 놈입니까? 질문을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예. 대답을 못한 거. 예. 나쁜 벌거지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실련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자는 개편이라고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사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도 참여연대는 아니었고요. 예. 경실련에서 그때 비판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경실련이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쁜 놈 편에 쓴 거잖아요. 국민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실련을 이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자기 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엉망이고 질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게 21년도 기자회견입니다. 21년도 저를 보면서 보는 게 1조 8천억 원이네요. 네. 부당이득이. 예, 1조 6천억. 그리고 그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게 1,830원이라 30억 원이라 90%를 가져갔다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 사태 21년 때부터 그 본질을 알던 경실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항소 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도 본인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실련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투쟁, 또 나경원 의원의 특별법, 그리고 성남 시민들의 고발전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문제의 인물 한번 다루겠습니다. 서영교,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주 시끄럽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 말을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헷갈리게 막 되지도 않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서영교 의원이 대형 사고를 쳤어요.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이 상설특검이 임명된 그것도 다음 날에 이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영교가 김정욱 변협회장을 만나고 쿠팡 상무와 함께 오찬 회동을 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이걸 단독 보도했던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정호경 서울 여의도 63빌딩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약 2시간 20분 후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서 의원 옆은 쿠팡 임원급 인사 A씨와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입니다. 상설특검 수사를 앞둔 쿠팡 임원급과 오찬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 그 협회이죠, 협회. 동행한 A씨는 민주당 보좌진 출신으로 지난 10월 쿠팡에 입사했으며 현재 대한변협 간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예, 쿠팡의 임원까지 같이 봤다. 뭐 대한변협을 보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심각한데 이 상설특검이 쿠팡과 관련된 상설특검이 생겼는데 쿠팡 상무와 만났다. 모처럼 KBS에서 아주 그냥 단독 보도로 좀 특종을 냈네요. 제가 있던 조직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밑자락을 까시고요. 예.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 이 상설 특검을 할 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데가 대한 변호사 협회장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를 수사하느냐? 쿠팡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쿠팡의 관계자 그리고 변협. 그러니까 이거죠. 수사 대상과 수사를 하는 그 주체를 추천하는 사람이 얼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법사위 중진 서영교 의원께서 계시는 거죠.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쿠팡의 키읔도 얘기 안 꺼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쿠팡 임원급 인사라는 사람이 이게 변협 관계자인데 정무이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 논란이 불거진 게 KBS 보도도 있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잖아요. 네. 텔레그램 문자를 보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 정리가 된 문자가 옵니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예, 문자 오후 여기 보이네요, 네, 지금. 예. 오늘 12시 오찬 예정인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12시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참석자 참석자 명단도 있고요. 저렇게 쿠팡 상무도 돼 있습니다. 친절하게 언론 취재 방향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임명된 지 이틀이 됐는데 상설특검 추천 기관 중 한 곳이 대한변협의 사람과 법사위 중진위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관계자와 임원과의 오찬 뭐 이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세 글자로 부적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네. 부적절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찍혔거든요. 언론사에. 그런데 부적절하고 돼 있는데 이게 누구냐?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쿠팡 상무가 누구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이 쿠팡 일을 하고 나서 관둔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거기 간 게 아닌가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모임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게 팩트인데 서영교 의원은 이게 자기는 쿠팡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쿠팡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쿠팡 사람이면서 변협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적절한 만남이고 무엇보다도 서영교 의원이 턱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래서 4인설을 얘기했었잖아. 4인 회동설. 그거 네. 가짜뉴스였잖아요. 네네.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국면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만났잖아요. 진실이 어디에 가까울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서영교와 김병기가 어떤 관계냐? 저번 원내대표 경선을 냈습니다. 네. 그때 앙숙이 됐죠. 그래서 이 4인 회동설 갔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것도 사실 저 정도 국회에서 본다는 건 뭐죠? 기자들한테 제가 볼 땐 노출을 시켰다. 노출을 시켰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영교가 요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검사들의 문제를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예. 공작이 들어왔다.
정치 공작이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런 문자를 돌린 작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거다. 이런 문자를 돌린 작자,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기 보좌진이겠죠. 보좌관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싸움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병기하고 한판 붙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류도 재밌지만 이 과정에 서영교와 김병기 간의 이 권력 암투죠, 사실. 네. 저는 권력 암투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감 기관들을 통해서 뭐 화환을 받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축의금을 받는 모를 염치한 행동, 여기다가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뭐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최민희뿐만 아니라 서용교 이 사건이 바로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 같은데, 일종의, 그리고 만일 저 지금 특검 관련된 사항 쿠팡 임원들과 이야기가 나온 것이면 바로 사실은 불법적인 정치 로비 문제 아니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남들이 만나는 것들은 다 의혹투성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잡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만났다는 건 빼박이고 그리고 당연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인 쿠팡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팩트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이 뭐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쿠팡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입장이 달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팩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교 의원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보도하면 뭐 문제를 삼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KBS 관련해서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고 KBS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인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부적절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보도한다고 해서 누구를 입틀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요, 영상에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는데, 영상, 예.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가방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들고 나왔는지. 뭘 들었는지, 뭐 변협의 자료일 수도 있을 거고 쿠팡의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빈 저 쇼핑백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자,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자, 이 특검 추천위원이었던 변협 회장을 만났다. 법사위원이 만나서 그 특검 관련된 이 상설특검이 막 출발을 했는데 직접적인 관계자를 만났다. 이제 변협 회장도 만나고 쿠팡 임원도 만나고, 그러면 이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인가? 추천을 했던 당사자하고 민주당이 밀착해 있다. 저렇게 비공개 오찬을 할 정도로 특정 인물, 그것도 법사위원하고 만났다. 그럼 특검 자체가 정당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사실 세계 특검 자체가 네. 도덕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민중기 특검만 하더라도 예. 당사자가 뭡니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친구 회사에 대해서 해서 상장 폐지되기 전에 본인은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압박을 통해서 양평 공무원 우리 공무원분 압박을 해서 어떻게 본다면 하도 압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KBS 보도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요. 여성을 데려왔다는 거 그러고요. 네. 특검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별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사실상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해병대 특검, 이제까지 대통령이 경로에서 외압을 했다. 한 명도 지금 그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도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떻습니까? 내란 특검의 본질은 원래 뭐였냐?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되지 않고
앞으로 제가 볼 때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을 시켜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 그쪽으로 몰아가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과 얽어매려고 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회의에 원내대표니까 최고위원 회의 때 민주당에 대해서 무도한 탄핵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감액 예산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화이팅을 외쳤다는 거. 그런 게 영장 그 체포 동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내란 프레임을 계속 구사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속된 말로 똥줄이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해서 이름은 헌법수호지만 본질은 헌법을 파괴하는 TF를 꾸려서 공무원들의 그 휴대전화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자, 2부에 김기웅 대변인 모시고 대장동 사건, 이 서용교 관련된 건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저녁에도 방송이 있으시다고 지금 댓글에 나와 있네요. 가서도 전투력 있게 싸워 주시기를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웅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